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수급 쪽 누적 수급 차트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에 대해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워낙 중국 쪽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 M1, M2도 한번 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수출액이나 ISM, 뭐 비제조업 지수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시가총액과 이제 S&P를 통해 밸류에이션 한국, 미국 쪽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 S&P, 나스닥 차트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선물,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추이, 우리나라 국고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보, KT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제일제당, DLENC, LG전자, GS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인 LG화학, 포스코, 한국유지주, 좀 테슬라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뭐 리포트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어제 이슈 있었던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0.74% 하락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하고 빨간색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 구간인데 뭐 계속 프로그램 순매도였었다가 막판에 조금 프로그램 순매수로 돌아갔었고요. 이는 이제 외국인이 좀 팔다가 프로그램으로는 또 다시 좀 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았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4,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한 2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5,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7,800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 개인 1,700억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뭐 매수, 외국인이 거의 1조 가량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 외국인 방향하고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외국인 선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엔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 기관 700억 매도,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소폭 매수 추세인데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소폭 한 1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까지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 1조가량 매도하면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 포지션이고요. 개인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근데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현물을 거의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70조를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초 이후로는 개인이 12조 정도 매수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선물은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한 1조 정도 하고 있고요. 1조가 아니라 1,0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에 앞서서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 일드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빨간 색깔 선이고요.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019년 이후로 낮은 수준이죠.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좀 긴 시계열로 LD갭을 봤을 때도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ROE나 뭐 성장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비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중무역 분쟁 터지는 그 발발 시점 근처부터 조금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뭐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뭐 한국도 꽤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일드갭이 아닌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그래도 좀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5조 5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감소했지만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뭐 절대치가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누더라도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빠질 때가 더 위험할 것이거든요.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할 때가 항상 하락 시즌이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이 하락한다는 말 자체가 이거죠. 더 이상 돈 풀릴 곳이 없다. 돈이 이제 더 이상 풀릴 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뭐 차트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차트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S&P를 통화량 지표는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이건 저평가입니다. 뭐 지금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최고가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고점 부근 넘어가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 헝다 쪽 관련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카지노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중국 쪽 많이 빠졌는데 뭐 중국 쪽은 계속해서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데이터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꽤나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은 계속 좋지 않다. 사실 증시가 빠지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쪽 얘기는 제가 작년 말 정도부터니까 거의 유튜브를 시작한 게 뭐 그때부터 계속 중국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M1 나누기 M2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냥 10억 정도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다른데 다 투자를 해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사실 유동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가진 돈 대비해서 얼마나 유동성이 많냐라는 겁니다. 이 지표가. 그러니까 결국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고요. 높을수록 있다는 건데 당연히 낮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겠죠. 지금 헝다에서도 은행들한테 이자 못 주겠다고 하는 게 뭐 회사가 가진 거는 있겠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부채랑 상계를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이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게 A하면 나누기 M2인데 낮을 때 보시면 2015년에도 중국이 그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할 때 낮았었고요. 이번이 딱 그 정도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한국 같은 경우도 M1 나누기 M2 이 파란 색깔 선이 가장 많을 때 IMF였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 위기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한국 수출액이나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모두 다 일단 피크아웃은 쳤다.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피크아웃은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친 거죠,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점을 치더라도 그냥 절대치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아직까진 존재한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당장 피크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조금 이따도 설명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투자가 늘어나거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은행에 이제 잠들어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현금이 당연히 이제 쓰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가 떨어지니까 자산도 떨어질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은행에 이제 잠들어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죠. 재정정책을 하면 재무부 일반 계정도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로가 이거죠. 그냥 이왕 설명하는 김에 해보면 경로, 이제 돈을 더 푼다.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죠.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는다. 테이퍼링은 지금 언제 하냐의 문제인 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푼다는 X입니다. 돈을 더 풀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고 이제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갈 거고요.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뭐 자산가들한테는 파티의 시간이 되겠죠. 과거 2008년부터 지금까지처럼 파티가 될 겁니다. 근데 돈을 더 풀기에는 이미 재정 부채도 너무 심하고 더 풀면은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역으로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으나 긴 시결로는 결국 여기도 이제 조금 있다 나올 겁니다. 돈을 더 푼다는 안 되고요. 그럼 경기가 침체가 온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럼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하면 이 지급준비금이나 지급준비금 같은 게 소비랑 투자가 늘지 않을 테니까 안 늘어날 겁니다. 안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발생을 안 할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덜하게 발생은 할 거지만 어느 정도는, 왜냐면 이미 풀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여기서 풀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거지만 결국 돈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제 침체가 되면 결국 또 주식이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호조다라고 하면은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겠죠. 지급준비금이. 그럼 유동성이 이제 풀립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로.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부동산도 일시적인 조정으로, 근데 부동산은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마 금이겠죠. 아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이 케이스를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기 사이클이 결국 돌고 돌잖아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돈을 풀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어디를 가나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리고 이제 한국 쪽 뭐 제가 좀 약간 예대율이랑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트 보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보시면 뭐 절대치는 뭐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월 수출액 같은 경우 이제 과거 한 36배 정도가 고점이었었는데 이미 지금 고점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출액 대비로 했을 때도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으로 봤을 때도 과거 고점들이 이미 다 넘어버렸죠.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P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다 전고점을 이미 넘어버렸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은 120 이동평균선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보여지고 단기 추세인 50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스피 일봉은 그냥 다 제가 코스피 200으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긴 파동들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일봉상 파동만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 200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을 더 많이 보고 있고요. 좀 코스피 200으로 보는 걸 연습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점 다한 거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깨질 때 매도를 했었으면 됐었을 것 같고요. 늦더라도 2파랑 4파 여기가 깨질 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던 추세는 끝이 났다 라고 여기가 5파로 보든 여기가 5파로 보든 일단 5파는 쳤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개인적으로 5파 치고 나서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지금 C파의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C의 1이 여기고 그 다음에 C의 2, 여기가 이제 C의 3, 여기가 C의 4, 아마 지금 C의 5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일목균형표 보기 전에 그냥 채널링해서 한번 마지막 이 C파 바닥을 한번 잡아보면 5파 고점하고 B파 고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C파 고점에다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딱 다이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소폭 하회를 하는 수준에서 딱 요 정도에서 한 이 정도나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채널이 닿는 부분까지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A, B, C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아마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목균형표 그냥 괴선들로만 봤을 때에도 지금 모든 괴선 다 모여 있고요. 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오늘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그리고 제가 이 기준선이 26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거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이제 계속 내려올 거다라고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점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선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기준선을 넘어줬으면은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넘지를 못하고 하회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코스피로 보더라도 코스피로는 오늘 잠깐 넘었다가 지금 내려왔고요. 코스피로 본다고 하면 200 이동평균선 빨간 선에서 두 번 지지를 했었는데 3, 4번이라고 해서 아마 전 여기서 좀 깨질 확률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일 깨지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선을 내려오는 기준선을 이제 깨냐 마냐가 근데 이제 고점이 이미 이제 지나가서 아마 한 번 딱 내려가겠네요. 조금 이따 그 내려가는 걸 좀 따라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세는 상당히 안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봉으로 보더라도 9일봉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있죠. 저는 위든 미치든 좀 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 얘기를 안 했었네요. 우리가 추석을 잘 지내고 오면은 이제 그 아침에 아마 FOMC 결과가 이미 나 있을 겁니다. 추석을 돌아오고 나서 다녀오면은 이제 이날 이제 20일, 22가 FOMC 회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이기 때문에 딱 아침에 돌아오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얘기가 거론이 될 거고 저는 이제 그게 이번에 연내 언제를 하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9월에 이제 하는 걸 발표해서 11월에 나올지 11월에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좀 조심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럼 좀 테이퍼링 한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지금 그냥 차트들 봤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은 들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좀
고점을 이제 갱신을 하고 최근 기준 하락을 하였고요. 좀 조심을 여기도 해야 된다. 뭐 추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A, B, C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S&P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의 지금 거의 끝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재 계속 5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딱 지지를 보였거든요. 검은 색깔이 50일 이평인데 뭐 여기가 깨지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은 좀 상회를 했는데 어제 뭐 한 0.8% 올라가면서 근데 뭐 여전히 뭐 좀 불안해 보인다. 뭐 한 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뭐 사실 어깨는 넘고 거의 귀 이상은 왔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이고 있죠. 뭐 곧 저는 이제 위든 미치든 여기도 좀 칠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기준을 정해 놓으신다면 기준선이든 52동 평균선이든 하나 정해 놓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딱 깨지면 미련 없이 파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구름대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다시 돼버렸기 때문에 전환선도 넘었고요. 소폭이나마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충분히 변동성 좀 위로 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탈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이탈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6%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이탈 이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뭐 추세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한 0.9% 나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지금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뭐 여기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52동 평균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둘 중 하나 깨면 매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뭐 굳이 이제 미련을 둘 레벨은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 오늘 전저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긴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계속 지금 뭐 카지노도 규제하고 지금 헝다그룹 뭐 디폴트 가능성 계속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A, B, C지 않나. B가 많이 올라온 만큼 아마 C도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뭐 하면 저는 좀 위로 튄다라고 보는데 저는 좀 위로 사실 방향성은 보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단 뭐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일단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일단 여기 구름대 상단을 지지를 먼저 할지 기준선을 위로 먼저 뚫어줄지 일단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재차 이제 역전이 돼버렸긴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WTI는 이제 뭐 이 리포트를 좀 같이 보면서 보면 되겠네요. 이제 미국 쪽 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예상치 조금 소폭 하회를 했고요. 다만 뭐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 0.2%좀 하회를 했습니다. 0.2%좀 하회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중국도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뭐 좀 안 좋게 나와서 중국 쪽은 뭐 계속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일단 멕시코만 지역 원유 설비 가격 좀 계속 더디게 되는 것도 있고 원유 재고가 일단 뭐 계속 감소하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좀 그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까지도 넘었기 때문에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는 완전히 다 호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상방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0.7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1.05 정도 되는데 0.5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테이퍼링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실질금리 올라간 이후로 딱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 한 2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0.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구름대를 다시 한번 벗겨놨기 때문에 위로 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당장 구름대 안에서 좀 약간 움직이고 있으나 뭐 결국은 저는 좀 상방을 향해 크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뭐 저는 그래도 거의 2% 근처까지는 한 1.8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까지 조정을 보일지 기준선까지 조정을 보일지 였었는데 뭐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 그냥 기준선까지 조정을 딱 보이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오늘 딱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을 잘 해줬기 때문에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좀 하락폭을 좀 되돌린 거죠. 마이너스 1%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나 아니면 뭐 여기서 반등을 하나 뭐 어차피 중요한 건 뭐 반등을 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뭐 RSI 과열됐던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해서 뭐 충분히 뭐 좀 들고 갈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주가 20이 아니죠. 22,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6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 결국 자사주 매입했던 거 소각하고 뭐 무상증자 같은 거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을 했었고요.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구름대를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차 구름대 안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지 말지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뭐 저는 뭐 여전히 일단 구주봉으로 봤을 때 뭐 전환선 위고 그 다음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9일 후행 스팬 호전돼서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금리 인상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가 올라가면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추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위,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는 DB손해보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대해상이 더 싼 건 맞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건데 연두 색깔 뭐 20%가 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현대해상은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낮지만 일단 뭐 자본 적정성은 더 우수하다. 추세도 더 좋다. 뭐 두 가지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 현대해상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모여서 뭐 곧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냥 횡보 상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위든 아래든 곧 움직임이 정해지지 않을까 방향성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 현재 주가 32,5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상승 여력은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어제 사실 여기를 이제 자 넘어가면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괜찮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지금 레벨이다.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정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42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36%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가격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추세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3%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넘어설 뻔 하다가 넘지는 못했고요. 근데 다음은 또 26일 프랑스팬은 호전이 되어서 이제 구름대만 넘어가면 뭐 조금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17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69%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간 자체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제 레벨에 왔다. 차트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주가 4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한 137%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살펴보면은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주도,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고요. LG화학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LG화학 현재 주가 71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뭐 지주사 할인 같은 거는 가만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주사 할인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조금 더 떨어진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연두 색깔이 이제 높을수록 싼 건데 뭐 지금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엄청 싸냐 라고 했을 때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엄청 비싸지도 엄청 싸지도 않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는 안 좋은 추세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36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135%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부담이 돼 보이진 않는다. 뭐 그래도 싼 구간에 속하는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당장은 일단 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비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차트로는 뭐 문제는 없다. 뭐 기준을 딱 정해서 뭐 그때 매도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자체는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싼 영역까지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싼 구간까지 이제는 하락이 된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차트가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지금 굳이 미리 살 필요는 없다. 좀 기다려보자. 추세가 더 좋아질 때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여기도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기준 정해놓고 52동 평균선이든 그냥 깨지면 매도한다 생각을 하고 좀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뭐 예대율이랑 우리나라 예대율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은 뭐 미국 쪽 예대율이야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니까 뭐 사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뭐 예대율이라는 게 결국 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2008년 이후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서 예금이 훨씬 더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예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고요. 근데 이 돈이 이제 실제로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보시면 2015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니까 예대율이 많이 높아졌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올라가면 그때 이제 실제로 돈이 시중에 아마 풀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2000년도나 2008년도 보시면은 다 예대율이 100% 정도 됐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증시가 랠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돈이 이제 예대율이 낮은데도 랠리를 했던 거는 예대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돈 자체를 너무 많이 풀었던 영향이 있고요. 예금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됐고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예대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시중이라기보단 이건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실질금리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2013년도에 테이퍼링 하기 직전에도 그랬었고요. 네, 테이퍼링 하자마자 실질금리 바로 거의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거의 2%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는 조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거의 140% 어마어마한 수치를 나타냈었다가 지금은 한 11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수신을 대출금으로 이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대출금을 총 수신으로 나눈 거죠. 이건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거 같은 경우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미 많이 풀린 상황인 거죠. 결국 은행에서 예금하고 대출이 거의 동시에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게 이런 예대율로도 어느 정도로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계속 하는 것도 여기서 예대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정부도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그런 걸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부동산 억제 정책을 대출 억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에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다 높아져 있죠. 퍼 같은 경우도 제가 올린 퍼 영상에 보시면은 퍼가 결국 금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그런데 미국 쪽 퍼가 트레일링이 아닌 리딩, 이 퍼 같은 경우 트레일링인데요. 트레일링이 아닌 리딩으로 보더라도 한 22 정도 되거든요. 22호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저금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퍼가 용인이 되는데 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실질금리가 결국 마이너스 1%에서 실제로 1%, 2%나 상승이 되면 퍼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꽤나 증시가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계속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